일본에 닭광이라고 있습니다. 노랗게 물들인 단무지죠. 그들은 한국에 비해서 본래의 색감보다 시각적 효과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영토 분쟁을 흥분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의 술수에 말리면 우리까지 어느새 노랗게 물들지도 모릅니다. 분노란 시선을 흐리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냉정하게 끝까지 그들의 노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침착이 나는 고무장갑을 껴야 단무지를 분질러도 손에 노란 물이 들지 않을 겁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일본의 영토 분쟁 이 책을 통해서 우리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아주 치열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어떤 얘기입니까? 오늘은 일단 일본의 외교 전략에 우리가 좀 응용할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영토 문제에 따지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네. 하나는 현실적인 문제고 하나는 영토 분쟁에 있어서 빠지지 않는 분쟁의 핵심이 되는 게 또 역사적인 연원이거든요. 현실과 역사. 네.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떤 난제를 뛰어넘는 해결책. 저자 나름대로 그걸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독일의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저자가 마고사키 우케로 일본 사람이니까 일단은 일본이 기준이겠죠. 그렇죠. 일본이 문제가 되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국의 문제죠. 근데 우리하고도 이제 독도는 걸려 있을 뿐만 아니라 어제도 말했듯이 좀 케이스가 다른 부분에서 어떠한 전략이 가동되는지를 알아보면은 우리한테도 참고가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독도 문제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문제에서 영토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게 실효 지배라는 거거든요. 실효 지배라는 건 뭐냐면 현재로 그 지역을 어느 나라가 통제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게 사람이 살던 그렇죠. 아니면 지배를 하던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 군대나 경찰 같은 게 그 지역에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있으면은 그거는 그 나라에서 실효 지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독도가 무인도일 때도 사실 우리 해군이나 해양 경찰들이 주변 해역을 순실하면서 들어오는 다른 배들을 못 들어오게 하면 못 들어오겠죠. 그게 바로 실효 지배거든요. 그런데 이 실효 지배라는 게 현실적인 영토 분쟁에 있어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거든요. 쫓아내기가 참 그럼 무력을 써야 되는데. 그렇죠. 그 쫓아낸다는 건 바로 전쟁 이외에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을 각오하지 않는 한 실효 지배를 하는 쪽에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사법재판소로 갔을 때도 그게 가장 큰 요인이 되는 걸까요? 가장까지는 아니어도 중요하게 참고할 수 있는 요소는 되죠. 단지 이제 사법재판소에서 가지고 시비를 가린다면은 그때는 또 역사적인 연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저 땅이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갔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그거는 좀 이제 판단 기준이나 여론이 다르게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바로 맹점이라는 얘기죠. 아까 역사적인 연원을 따진다고 했던 거는 바로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데 가서 국제적으로 공개적으로 시비를 걸렸을 때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렇겠죠. 그 전제가 없으면 사실 사법재판소고 역사적인 연원이고 따져봤자 공허한 메아리죠. 그런데 그게 바로 맹점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실효 지배를 하는 쪽에서는 목소리를 올려서 화를 내고 남들 관심을 끄는 짓을 하는 게 손해라는 얘기가 돼버립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람 살고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지배하고 있는 거죠. 우리 건데 뭘 그 애쓸 필요가 없죠, 우리는. 근데 그게 너무나 지금은 당연하게 나오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또 지금도 그게 불만인 사람들 많거든요. 왜 우리 땅인데 우리 땅이라고 말을 못하냐. 무슨 홍길동이냐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좀
이런 인식이 확산에 대해서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는 도심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를 하고 뭐 손가락 잘라서 혈서 쓰고 매스컴에 가서 막 그 분노에 찬 목소리 가지고 얘기 떠들고 화형식하고 뭐 일본을 규탄한다고 대회를 벌이고 이런 짓을 했는데 이게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손해수라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거는 분쟁 지역이라고 해야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쟁이라는 건 서로 우리 거라고 싸움이 벌어졌을 때 관심이 되고 그런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다 하고 이제 이 정의가 되고 시비가 걸리는 거죠. 우리가 고요하게 있으면 뭐 분쟁 지역이라고 할 만한 게 없죠. 혼자 그렇죠. 떠드니까. 그러니까 고요해지면은 분쟁 지역이라고 인식이 안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시끄러워지면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에 독도를 두고 어떤 입장이 되냐면은 오히려 시끄럽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일본이죠. 네, 당연히 일본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오히려 공격적인 입장에서 이쪽이 조용하더라도 조용하지 않을 수 없도록끔 여기저기 그 시끄러운 소리를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꾸 자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자극을 했을 때 여기서 맞받아 주면은 그게 뭐 했느냐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게 참 우리 사회가 저도 뭐 한국 사람이지만 답답한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략은 명확하다는 거죠. 근데 그럼 국민들한테 매스컴이나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이나 알릴 수 있는 각종 수단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게 적절하게 일종의 국민 계몽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저자가 말한 첫 번째 요소하고 직결이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런 분쟁이 국가적으로는 손해지만 분쟁을 일으킴으로 해서 이익을 얻는 집단들이 오히려 그걸 주도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는 손해인데 자기들은 이익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은 매국노에 가까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자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조용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심각한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일본에 대해서 어떤 뭐 규탄이라든가 붕괴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일본은 오히려 상대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러면 설득은 누구를 해야 되느냐? 집안 단속해야죠. 집안 단속도 그렇고 제3자죠. 판단하는 제3자들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가지고 우리 집 담장을 넘어와서 지낼 거라고 우겼을 때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은 구경하는 이웃들은 뭐가 되겠어요? 자기네 거 아니니까 일단 부담 없이 구경을 하면서. 재밌죠, 뭐, 싸움 구경. 그렇죠. 불구경하고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으니까. 자기들끼리 쑥덕쑥덕 하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면 저 싸움을 우리 유리하게 이용해 먹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은 싸움에서 결국은 이기건 지건 간에 상당히 이용을 당하면서 손해를 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인 전략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그 상대가 시비를 걸었을 때 진짜 폭력을 쓰기 전에는 말해봤자 떠들어라 이렇게 놔두는 겁니다. 그리고 조용한 대응이라는 건 제3자죠. 구경하는 사람들 가가지고 저 인간 사실 제정신 아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제3자들은 오히려 목소리 올려서 분개를 하면 제3자들은 되게 거북해하지 않습니까?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도 이제 학교 나가서 옛날에는 목소리 많이 올렸는데 좀 깨닫게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크고 흥분해가지고 떠들면 일단 못 알아듣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은 그 상대방 심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거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기적인 거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나 국가 간의 관계나 내가 얼마나 억울한가를 목소리에서 떠들어봤자 남들은 관심 안 갖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관심 없죠. 근데 그거보다는 조용히 설명을 하는 게 이런 게 원래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건데 쟤네들이 좀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는 거다. 플러스 제3자의 설득은 이런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당하지만 똑같은 논리 니들한테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때는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대한 설득은 이런 겁니다. 설득은 뭐 동북공정이든 아니면 일본의 역사 왜곡이든 영토 문제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곧 당사국한테 우리 의사를 관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즉각적인 흥분을 하니까. 그러니까 흥분뿐만 아니라 이건 아무리 조용히 해도 안 됩니다. 요즘은 소통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뭐 국내 정치에서도 그렇죠. 근데 뒤집어 말하면 사안에 따라서는 소통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고의적으로 소통을 안 하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부부싸움만 한번 해보세요. 아니 뭐 서로
살비비고 사는 부부라고 하더라도 가방 하나 사는 문제 가지고 시비 걸려보세요. 그 논리적인 설득 되나? 그냥 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뺏기는 거고. 그거는 뭐 부부싸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고 살지 이게 되는데 네. 국가 간의 이익이 그게 됩니까? 그리고 아니 너무 인심 좋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나 두 개 사다가 파산하시면 어떡하려고 그 뒤는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러십니까? 대책 없어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 국가적인 문제는 그렇게 대책 없게 해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소통보다는 네. 어느 선인가가 딱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을 제시를 하고 양쪽이 그걸 합의를 하건 합의가 안 되면 강요라도 해가지고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당사자는 이권이 있기 때문에 죽어라고 합의가 안 되는데 결국 이권이 어떻게 조정되냐면은 제3자들 시각에서 조정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되면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부모님들 보든가 아니면 애들이 보든가 이웃 사람들이 보든가 결국 이런 사람들 눈에 지나치게 튀지 않는 선에서 합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네. 외교 관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제3자의 눈에 봤을 때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이 어떻게 보면 양쪽에다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3자들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고 제3자니까 오히려 공정할 수 있거든요. 자기 이권이 안 걸린 사람들 또 그 사람들한테 호소력이 있는 거는 똑같은 문제가 너희들 사이에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는 요 공감대. 요거를 최대한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유리하게 그 여론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유리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더 한참 높게 말하면은 좀 허심타계하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세워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고차원적인 수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는 종종 그렇지 않게 돌아가서요. 바로 그런 게 이 저자가 일본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가 우리 사회도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면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감정적이고 우기기를 잘한다는 여론조사가 토픽을 타고 퍼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문화하고 관련이 있어요. 토론을 해가지고 냉정하게 설득하기보다도 내가 목소리를 키워서 상대방한테 내 의사를 강요하면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나이 들어가고 선후배 들어가고 고향 들어가고 뭐 그렇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나가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논리가 없어져 버리죠. 전에 근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위계 질서가 통하는 사회에서는 힘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제 사회에서 그게 됩니까? 근대 이후에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에도 냉정하게 평등이잖아요. 그럼요. 평등이라는 얘기를 뒤집어 버리면은 사실 냉정하게 자기들이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끼리랑 통하는 뭐 나이 얘기를 하고 뭐 선후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에서 통할 리가 없잖아요. 어림도 없죠. 그러니까 그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조용하게 국제사회에 내보이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 영토 분쟁이라는 책이 우리한테 더 유용한 책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책이라는 거는 국가를 초월해서 국가와 인종이 이런 문화 같은 걸 초월해서 어느 사회에나 필요하고 경청할 만한 논리가 있다면은 그런 내용이 좋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고 일본인은 일본인 나름대로 해석이 가능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해석을 해서 우리의 논리, 우리의 실익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또 실익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상생의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같이 살아야죠. 뭐 어떡합니까 지금. 서로 싸워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거보다는 좀 싸움거리가 있지만 이걸 어떻게 잘 이용해서 양자가 타협을 하고 또 이것이 서로 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는 걸 모색해 보는 게 가장 훌륭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자는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토 분쟁을 비롯해서 사실 영토 분쟁 이면에 꼭 역사 분쟁이 따라오거든요. 역사적인 연호를 따져야 되니까. 근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북공정 얘기를 할 때 고구려나 발해사 가지고 시비를 건다는 얘기죠. 더 넘어가면 이제 고조선 문제를 가지고도 시비가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고구려나 발해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을 할 때는 고구려 역사를 뺏어간다 하는 쪽으로 일단 흥분을 해버리는데 중국 역사에 편입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중국 역사에 편입된다고만 해서 그렇게 붕괴를 하는 게 아니라 고구려 역사가 중국 역사로
확립이 되게 되면 옛 고구려의 영토도 중국의 땅이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 벌판이 다 중국 거, 원래가 중국 거였다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냉정하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고구려 역사가 사실 중국 역사가 되든 한국 역사가 되건 현재의 영토에는 영향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고대 역사적 근원, 이게 현재의 영토에 굉장히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역사 속에서는 사실 그걸 팔아먹은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 사실 왜 국가 이름을 고려로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고구려도 우리는 구별하기 위해서 고구려라고 부르지만 뭐 장수왕 이후인가요? 그때는 고려라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고려가 쓴 걸 국가 이름을 그대로 갖다 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왕건은 사실 고구려 왕족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인데 왜 썼냐면 내가 전하를 이어받았다. 이걸 선언을 하고 뒤집어 말하면 옛날 고구려의 땅은 우리 땅이다. 우리 땅이다. 그래서 서희 같은 경우는 그걸 써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것도 좀 과대평가가 돼 있습니다만은 서희가 그 말을 해가지고 소손영이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거는 당시 이 거란의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받아들였겠지만 어쨌든 외교적인 명분으로 써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망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냉정하게 지금 20세기, 21세기의 시점에서 고대사의 영역은 현재의 영토에 영향을 못 주는 게 정상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허용을 한다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난리가 나요. 거긴 진짜 대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로마 제국 시대를 들이밀면은 그건 유럽 전체가 이탈리아 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독일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프랑크 왕국에서 갈려져 나왔거든요. 동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에서 갈렸는데 누가 정통이냐에 따라서 누구 땅이냐가 결정이 된다. 거긴 아예 유럽 전체를 나라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겹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독일이 그 전략을 썼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시비를 걸어가지고 나오면은 국제적으로 대책이 없어요. 통한 건 딱 한 개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사실 저는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좋게 말해서 억지라고 생각. 말이 되나요? 그게 2000년 전에 내 땅이었다는 게. 바로 그거죠. 아니 세상에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구약 성서에 어딘지도 솔직히 몰라요. 네. 그냥 여기가 우리 땅이다. 신이 우리한테 주셨다고 밀고 내려가가지고 한 2000년 동안 거기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 보고 나가 해가지고 나라 세워버리고. 그리고 금국구 자기네 땅이라고 한 건데 그건 진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유일하게 통했는데 그걸 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얼마나 많은 피를 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나라를 세운 건 유태인들도 나름대로 이제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다 보니까 급해서 그렇기는 했겠습니다만은 사실 요즘엔 조용해지고 있다지만은 6번인가 6번인가 큰 전쟁 치렀고 앞으로도 테러나 전쟁이 끊이질 않거든요. 네, 제 생각에도 거기는 영원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 그 자체로 불행이 아니냐는 겁니다. 나라를 세웠다는 거 하나 자부심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나라를 가진다는 거는 서로 편안하게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지는 거지 맨날 전쟁 내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고 해가지고 사는 게 아니게 만들려면 사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국가라는 건 의미가 굉장히 퇴색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흩어져 살던 유태인들, 과연 그들이 지금 그렇게 팔레스타인인들을 죽이고, 물론 먼저 죽였다라는 논리도 있지만, 과연 그만큼 행복할까 싶어요. 흩어져 살던 때보다 지금 정말 그렇게 많이 행복할까.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국민들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전쟁에 대비하느라고 국가 예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국방비로 돌아가 버리면 여성들까지 징집해서 그렇죠. 그러면 군대 복무하는 것도 고통스럽고 돈 있는 대로 무기 사고 전력 갖추는데 돈 써버리면은 먹고 살아야 될 돈이 그만큼 빠져나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냥 평소에 그전에 그러니까 국가 건립 이전에 살던 삶보다 많이 행복할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안 들어요. 남의 일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팔레스타인 유태인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치정부 세웠더니 이건 유태인 치하에 있을 때보다 더 못하다는 말이 한때 튀어나왔었거든요. 정부 수반이 능력도 없고 무대책으로 독립한 다음에 사람들 생존권 보장 못 해주고 그건 서로 간에 이제 비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 분쟁에서 역사를 따지는 거는 냉정하게 정말 제3자의 입장에서 연원이 어떻게 따지는 거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역사적으로
한 1000년 전에 우리 조상이 우리 조상의 땅이었으니까 우리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현재에 와서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좀 더 냉정한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언제냐? 사실 근대입니다. 근대로 넘어오는 시기는 지금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 연호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독도 같은 경우에는 러일 전쟁 때 문제가 됐으니까 그때 일방적으로 심한의 현으로 편입을 하게 되면서 일본도 지금 그걸 문제를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런 냉정한 얘기들을 자료를 정리를 해가지고 영토 분쟁에 있어서도 역사가 중요한 데이터가 되는 거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정리가 되고 설득력 있는 자료들이 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보급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독도를 우리 거로 만들겠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토 분쟁을 할 때 이렇게 억지를 쓰는 이유, 연원, 네. 어떤 논리인지 그 자연스럽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밝혀지고 설득을 하는 논리가 어떻게 보면 설득에 있어서 고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이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한테도 더 계몽 차원에서라도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저도 전공자로 답답한 게 그 독도 문제도 그렇지만 중국의 동북공정, 고구려 영토 같은 경우에도 동북공정의 논리가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궁금해하질 않아요. 그냥 중국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놈이고 나쁜 놈이라고 여기서 분노를 토해내기만 하면 비난만 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 선까지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외교에도 그게 악영향을 줬고 연구기관이라고 세워놔봤자 실제 내막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 연구해가지고 될 사람 중에서 진짜 내막 아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아는 게 없으면 오히려 감정적인 얘기를 앞장을 서게 되고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런 데 앞장서 버리면은 오히려 국가적으로는 피해를 보죠. 저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죠. 전문가가 그렇게 논리를 세워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분노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동북공정 초기에 나온 게 중국하고 우리 민족의 고구려나 고조선 문화가 달랐다.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다. 이런 얘기가 대응 논리 한 8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중국 쪽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웃어요. 그 고조선이나 뭐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을 시키는데 중국이 내세우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 같은 거예요. 원래 중국엔 여러 정말. 그러니까 민족은 우리가 언제 민족 같다고 그랬느냐, 문화 같다 그랬냐 이거거든요. 민족과 말도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거 달랐지만은 중화라는 체제 안에 있었다는 걸 강조를 하는데 여기다 대고 문화 다르고 민족 다르니까 우리 역사도 다르고 뿌리고 다르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제3자가 그 꼴을 보면은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고구려사에 대한 반론도 안 되고 고구려나 고조선사 발해사에 대한 반론도 안 되고 현재 이권에도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제3자들한테 그런 논리를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우리는 손해보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바보 같은 논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보다는 동북공정의 밑바닥에 있는 중화사상이 전근대적인 사상이고 현대와는 완전히 체계다른데 그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의 차이를 어떻게 악용을 해가지고 현재의 이게 이용을 해먹느냐.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도 그 뿌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역사 왜곡이나 영토 분쟁의 문제도. 그 얘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중화사상을 지금 들이댄다는 건 참 웃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전근대 사상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설정한 사상이고 그러니까 남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사상이 아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 벌써 골치 아프다고 고개를 꼬아버려요. 그리고 이런 걸 동북아재단에 있는 동료들한테도 얘기하면은 지잘난 척 한다는 식으로 이제 굉장히 외면을 해버리니까 이건 그럼 어떻게 가자는 얘기냐. 황당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이 단순하게 몰라서도 그렇지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거기다가 야합을 하게 되면 국가의 정책이 흔들린다는 겁니다. 그 자신들의 이익이라는 말에는 어떤 집단의 학설, 논리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 월급만 나오면 그만이지 실제로 우리가 제공한 논리를 가지고 외교관들이 자폭을 하든 말든 우리 알 바 아니다는 굉장히 심한 이기심도 보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국외로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그 휘두르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저자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쪼들려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 싸움보다는 오히려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논리를 깐 다음에 상생의 전략을 피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예가 알사스 로렌이에요. 독일 같은 경우에 알사스 로렌을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아무래도 독일 영토의 성향이 짙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 우리에게 유명한 마지막 수업 같은 요 문학 작품을 통해서 여론 조작은 잘했죠. 그 마지막 수업을 보면서 사실 프랑스 영토 같거든요. 프러시아 때 사실 네. 그 독일 쪽 그 성향이 강한 땅이 그 프러시아 전쟁 때 그 전에 프랑스 때 뺏겼다가 보불 전쟁에서 이기면서 되찾은 건데 그때만 딱 잘라가지고 적으면서 마치 억울하게 프랑스 영토를 뺏긴 것 같이 호도라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속습니다. 근데 독일은 그 억울한 거 참고 딱 넘겨줬다는 거죠. 그게 2차 대전의 패전국이어서만 넘겨준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 넘겨준 다음에 더 크게 먹었다는 거죠. 실리를. 그 대신에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협력하자. 협력을 해가지고 사실 독일의 이제 경제개발이라는 내부 정비를 잘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중간에 복잡한 얘기들 다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유럽연합에서 독일이 거의 맹주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우리도 좀 배우기도 하고 국민들한테도 알려서 불필요한 감정 소비나 뭐 흥분을 한다든가 그런 건 좀 없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분쟁이 있는 거를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저기 있다지만 사실 우리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용을 하고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고 일부는 저쪽으로도 가는데 그건 눈 감아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게 분쟁을 하면서 소모하는 것보다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느냐. 그게 독일이다 하는 게 이 저자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익과 간정. 참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 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본의 영토 분쟁, 마고사키 우케로작, 일본의 영토 분쟁입니다. 이진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영토 중요합니다. 국가의 3요소, 영토, 국민, 주권. 그 중에 하나도 뺏길 수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우리 정신의 영토는 얼마나 되는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우리 사람은 모두 골고루 잘 살 천부적인 권리를 하늘로부터 받고 태어났다. 식약, 외세를 몰아내고 우리 한번 정말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우리나라가 일본 놈한테 합방당하고 소위 한일 늑약이 맺어져가지고 나중에 나라를 다 뺏겼어요. 동학 농민들을 다 때려 죽였기 때문에 녹두꽃이 떨어지며 청포장수 울고 간다. 농림부 장관을 지냈던 김성훈 미디어 협동조합 초대